네, 반갑습니다. CFP 자격과정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친절한 교수 홍영진 CFP입니다. 자, 오늘 CFP 자격시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CFP는 이제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재무 설계 자격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CFP란 재무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전문 기술, 전문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CFP 인증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고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타 재무 설계사들로부터 큰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자격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CFP 인증 프로그램의 기준이라든가 요건들이 국제 FPSB가 제공하는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재무설계사 자격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국제 자격 시험은 대부분 영어로 시험을 보는데 이 자격 시험은 유일하게 한글 객관식으로 볼 수 있는 국제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 자격을 취득하시려고 그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영어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CFP 자격에 도전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고 이 기준은 이제 전 세계 현재 그 26개 회원국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CF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4E라고 해서 education 교육, examination 시험, 그다음에 이제 experience 실무 경험, 그다음에 이제 ethic이라고 하는 윤리 서약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를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요건 보시면 먼저 이 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와우패스와 같은 지정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 교육기관에서 CFP 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려면 AFK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AFK는 CFP 이제 중간 단계 자격증이기 때문에 AFK 인증을 받고 CFP 교육과정을 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과정 수료에 대해서는 뭐 A 과정을 난 아직 수료를 안 했는데 C과정을 먼저 수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AFK랑 CFP를 무엇을 더 먼저 교육을 받느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수료하고 나서 그냥 시험 못 보고 AFK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이제 보시면 반드시 또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험을 합격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AFK는 경험 요건이 없습니다만 자, CFP는 경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막바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학생들이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제 합격자죠. 그렇죠. 유효 합격자로서 보통 이제 취업을 위해서는 어필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취업하신 다음에 실무 경험 요건을 쌓으신 다음에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CFP 같은 경우는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보험사에서 PB가 되려면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PB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PB니까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신규로 PB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CFP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CFP 자격이 있는 사람을 PB 발령을 내주죠. 그러니까 이미 PB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신규 PB들 같은 경우는 CFP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PB 발령을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PB가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CFP 자격을 꼭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실무 경험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 규정에 서약을 하셔야 4가지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CFP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자격 표장을 사용하실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라이센스비도 내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 주관은 저는 이제 한국 FPSB죠. 그래서 FPSB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자, 시험은 1년에 2번 봅니다. 그래서 5월 달과
11월 달 이렇게 두 번 보게 되는데요. 시험 일정은 그때그때 뭐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올 그 2017년도에는 첫 번째 시험은 5월 20일과 21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11월 4일과 5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번의 시험 이틀간 치러지게 되는 거죠. CFP 시험은. 그리고 서울에서만 실시하죠. 그래서 AFK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또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 시험 보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시험 구성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틀 동안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보지 못하고 서울에서만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응시 자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FK 시험 인증자다. 그렇죠? 인증을 받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CFP 교육과정을 와우패스에서 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자, 응시료는 20만 원인데요. 이제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죠. 그렇죠? 네, 그래서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듈별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모듈별로 할 경우에는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가세 10%가 또 포함이 됩니다. 자, 시험 유형은요. AFK는 4지선다형인데 CFP는 5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지식형이 18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둘째 날 사례형이 80문항 이렇게 해서 더 합산해서 180문항과 80문항 26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전체 이제 100점 평균 10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과락이 없어야 되고요. 평균 70% 이상을 이제 득점을 해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 구성과 배점을 한번 보시면요. 자, 1일차 토요일 날에는 지식형 시험을, 2일차 일요일 날에는 사례형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자, 첫째 날 그 지식형 시험은요. 이렇게 총 7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 7과목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7과목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1교시와 2교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는데, 자, 보시면 어떻게 7과목이냐면 여기 이제 재무설계 원론과 재무설계사 직업윤리가 있어요. 이 두 과목은 AFK 때는 별도의 과목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만 CFP 과정에서는 동일한 과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원론과 직업윤리를 합산해서 재무설계 원론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과락 기준은 윤리는 별도로 보지 않고요. 재무설계 원론하고 합산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재무설계 원론이 19문항. 그러니까 올 11월 시험부터 이제 문항수가 좀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원론이 19문항, 직업윤리가 7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자, 위험관리보험설계가 26문항으로 기존 시험보다 이제 한 문항이 줄었고요. 자, 투자설계 29문항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설계는 1교시에 5문항, 2교시에 15문항 합산해서 총 20문항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설계 문항수가 늘었죠. 28문항, 세금설계도 문항수가 늘었습니다. 26문항, 상속설계 25문항. 이렇게 해서 총 180문항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시면 1교시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재무설계 원론이나 외형관리와 보험설계 같은 경우는 지문도 길고요. 말 문제가 좀 말 갖고 많이 꼬잖아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1교시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난이도도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2교시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뭐 세금이나 뭐 상속은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문들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를 조금 빨리 푸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2교시가 조금 이제 약간 1교시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는데, 예.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꼭 순서대로 풀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쵸? 예.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죠. 자,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주어지는 시험 시간이요. 주어지는 시험 시간이, 이게 이제 180문항인데요. 지식형이. 그쵸? 1교시 이제 2시간 주어지고요. 2교시도 2시간 주어집니다. 여기 이제 그 시험 문항이 1교시에 이제 90문항, 2교시 90문항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이게 그 지문이 보기가 5개입니다. 보기가 5개고 지문들이 대체적으로 AFK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보다는 지문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좀 시간이 좀 다소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 안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2시간 중에 10분 정도는 수험표도 작성하고 마킹하는 데 시간을 좀 소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90문항 푸는데 110분. 그죠? 90문항 푸는데 110분 정도 쓸 수가 있죠.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도 못 보고 마지막에 몇 문제 정도는 문제도 못 보고 찍는 경우도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교시 보는데 뭐 본인이 부동산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앞에 문제에서 헤매다가 부동산 5문제를 문제도 못 보고 찍었다.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먼저 풀고 예, 못하는 과목을 뒤로 돌려서 시간 안배를 좀 하시고요. 혹시 이제 시간 안배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원래 못하는 과목이니까 원래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예, 몰라서 틀리나 찍어서 틀리나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을 먼저 풀고 못하는 과목을 뒤로 돌려서 시간 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요 지식형 시험에서는 이제 당연히 각 과목별로 과락 기준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A 난이도, B 난이도, C 난이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 난이도는 전체 수험생의 40%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를 A 난이도라고 하고요. 자, B 난이도는 전체 수험생의 60%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를 B 난이도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B+ 난이도하고 B-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C 난이도는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80%라고 하는 얘기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시험 봐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보면 금방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 문제들이 되겠는데, 자,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은요, 우리 A 난이도를 20% 정도 출제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B+ 난이도 30%, B- 난이도를 30% 이렇게 해서 B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60%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C 난이도 문제도 한 20% 정도 출제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점 맞아야 합격한다고요? 그렇죠. 70점이죠. 그래서 평균 7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쓱. 요즘 많이 나오잖아. 쓱. 그렇죠? 예, 공유가 나와서 선전하는 거 쓱. 예, 좀 스킵을 좀 하시고 B 난이도하고 C 난이도만 제대로 공부해서 다 맞으면 몇 점? 예, 다 맞으면 80점. 물론 이제 다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다 맞았을 때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C 난이도하고 B- 난은 무조건 맞춰주시고요. 자, B+ 난이도 여기서 10% 이내로만 실수를 하시면 예, 그러면 합격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셔서 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20% 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20%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정답률이 20%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도 40%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정답률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는 전체 수험생 중에 어떤 뭐 특정 문제를 맞춘 사람이 2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변별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20%도 안 되는 문항수의 개수만큼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모든 수험생들한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20% 정답률 미만의 문제가 만약에 7문제였다. 예. 만약에 20%도 안 나오는 문제가 7문제였다. 그러면 모든 수험생들한테 7점이 가산된다는 거죠. 7점이 가산이 됩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원래는 실제 점수는 63점인데 20% 룰이 정도에서 7점이 가산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0% 룰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는 다 같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럴 필요도 있어요. 다 같이 찍어서 다 같이 틀려줘야 돼. 예, 그래야지 20% 룰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형 시험이요. 일요일 날 보게 되는데요. 자, 사례형 시험 3교시에는 2시간. 그 다음에 4교시는 2시간 반이 주어지는데, 여기 이제 이번에 시험 구성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재무설계 사례집이라고 뒷부분에 보면 모의 테스트의 시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에 단일 사례가 30문항에서 20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사례 30문항에서 역시 20문항으로 줄고요. 자, 종합사례가 2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3교시에는 단일 사례 20문항하고 복합사례 20문항. 4교시에는 종합사례 40문항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단일 사례는요, 단일 재무 설계입니다.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투자 설계 관련 문제 몇 문제, 뭐, 부동산 몇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고요. 자, 복합 사례는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여러 부분에 대한 재무 설계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3과목 이상으로 구성된 사례를 복합 재무 설계, 복합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종합 사례는 5과목 이상으로 구성된 사례를 이제 종합 재무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전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보통 복합 사례의 경우에는 3과목 이상으로 구성된 사례로 한 세트당 1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집안의 시나리오를 주고 10문제를 풀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복합 사례 20문항이라는 얘기는 10문제짜리 2세트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종합 사례의 경우는 5과목 이상으로 구성된 사례가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상당히 길고요. 시나리오를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종합재무설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문제짜리 역시 2세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식형에서는 과락이 있는데 사례형은 과락이 없습니다. 사례형은 과락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일 사례를 잘 하시는 분이 뭐 종합 사례를 좀 못 하실 수가 있고, 단일 사례는 좀 어려워하지만 뭐 복합이나 종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잘 하셔서 이런 쪽에 강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식형에는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례형에는 과락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합격 기준을 보시면, 자, 전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전체 평균 70% 이상, 그 다음에 과락 기준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형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 나오면 안 되고요. 자, 사례형은 이게 뭐 단일 사례하고 뭐 복합 사례하고 종합 사례 각각의 과락은 없습니다만 사례형 전체 40%가 40% 미만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분 합격 기준은요. 자, 이 지식형과 사례형 둘 중에 하나를 부분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평균 70% 이하예요. 자, 그런데 전체 평균은 70% 이하지만 지식형이 70% 이상이다. 그리고 과락 기준을 통과했다. 라면 이제 지식형 합격이 되고요. 자, 전체 평균은 70이 안 되지만 지식형도 70이 안 되지만 사례형 평균이 70% 이상인 경우에 사례형 부분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례형을 부분 합격을 먼저 했습니다. 꾸준히 TBM 공부를 하고 꾸준히 사례형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사실 저도 일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지식형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연습한 결과 저는 사례형을 부분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지식형만 부분 응시를 해서 아주 손쉽게 전체 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합격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 응시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식형 내지는 사례형에 대한 부분 응시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지식형만 단독으로 응시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각 과목별 과락 기준을 통과하면서 지식형 전체 평균 70% 이상을 득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식형을 부분 합격하신 분들 은 다음번에 이제 사례형을 응시를 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사례형만 응시를 했다 그러면 사례형 전체 평균이 70% 이상이기만 하면 되지, 여기에는 과락 기준이 별도로 없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요, 우리 CFP 인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이 인증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CFP 인증을 안 받으면 합격 사실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CFP 인증을 받으려면 재시험 봐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원래 이제 그 합격 유효 기간이 5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CFP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에 뭐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학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합격 유효 기간을 3년 정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FPSB에 문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연장을 다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 합격 같은 경우는 부분 합격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시험을 보게 되니까 연이은 2회의 시험에서 나머지 전체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부분 지식형을 먼저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식형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례형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연이은 2번의 시험 동안 사례형만 70%를 넘겨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반대로 저처럼 사례형을 먼저 붙으신 분들은 지식형 70% 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 2번의 시험 이내에 전체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 합격자의 경우에는 합격 사실만 이월되지 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응시하실 때는 뭐 예를 들면 지식형 붙으신 분들은 사례형 보실 때 사례형만 70점 넘겨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CFP는 이게 이틀 동안 시험 봐야 되고 장기간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특히 사실 지식형만 붙어서는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험과 달리 사례형 시험이 있으니까 특히 뭐 TBM부터 해갖고 재무계산기, 그렇죠? 이 사례형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첫 과정 TBM 시간부터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그 와우패스, 저를 비롯한 와우패스 강사진을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듣신 모든 분들이 CFP 자격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